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나 금융 관련된 이야기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추측을 하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어떤 예측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벌어졌던 일, 그리고 미국의 속사정,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국채 옥션 수요가 없다. 미 연준은 바이든 선거 지원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양적 완화와 인플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여기에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은 미국인의 순자산, 주식과 주택입니다. 자, 주식과 주택 가격이 오르면은 미국인들의 주머니가 이제 두둑해지는 겁니다. 나가서 이제 소비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바이든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주식과 주택 가격의 상승,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 경제 발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의도했던 것이 아닌가. 만약 누군가 의도했다면은 그럴 능력을 가진 집단은 미국 정부와 그리고 연준입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면은 일단 오르게 되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바이든의 2024년 대선을 지원하는 꼴이 됩니다. 연준은 대외적으로 quantitative tightening, 양적 긴축입니다. 유동성을 줄이는 거죠. 금융 시스템에서 유동성을 축소한다고 발표해 왔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그렇게 하고 밤에는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오버나이트 크레딧 퍼실리티를 이용해서 1,550억 달러 정도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해 왔습니다. 일종의 이제 스텔스 큐입니다. 남들 눈에 이제 딱 숨기는 거죠. 숨기면서 돈을 찍어서 푸는 겁니다. 2009년 3월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OCF로 이 공급한 유동성을 초과합니다. 훨씬 많은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뜻입니다. 은밀하게. 그리고 이것으로도 충분치 않은지 연준은 이 리포 어그리먼트로 5천억 달러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해 왔습니다. 자, 이 리포, 이것은 은행을 지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재작년이죠.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을 했을 때, 그때 미국의 지방 은행들 그리고 일부 대형 은행들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수의 이 지방 은행들, 규모가 작은 은행들은 로컬 뱅크들은 큰 은행에 인수 합병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리포 어그리먼트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지 체인을 활용을 했죠. 미국의 국채를 영국이 사고, 영국의 국채를 미국이 사고, 이런 식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데이지 체인을 형성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G7 국가들, 그리고 대한민국도 여기에 이제 일부 끌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채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되는 거죠. 각 국가들이 이렇게 사는 거, 그 효과는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연준은 금융위기를 완화한다는 이런 명목으로 뒤에서 이 스텔시하게 이제 양적 완화를 한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계속 QT를 했습니다. 이 긴축을 좀 해왔죠. 자, 낮과 밤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밤에 푸는 것이 더 많은지, 여기에 경제 성장이 더해졌는지, 이런 것은 불분명합니다만, 어쨌든 자산 시장에 거대한 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금융 시스템의 긴급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연준이 이런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은행 금융위기, 그 혼란을 이제 막기 위해서, 축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핑계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경제 성장을 이제 꾸준히 해왔습니다. 2%, 2.몇% 이런 식으로 쭉 해왔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 온 겁니다. 결국 지난 2년 반 동안 미국이 양적 긴축을 한다,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떠들지만은 밤에는 이렇게 이제 돈을 찍어서 푸는 겁니다. 이 목적이 무엇일까? 분명히 이 시장에 거대한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그리고 주식 시장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미국의 자산 투자회사들, 블랙락이나 뱅가드 이런 애들이 이제 큰 기여를 했죠. 특히 이 주택 부문에 있어서 이런 투자 회사들이 민간인 주택을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임대 사업을 했죠. 집이 100원에 나오면 거기다가 120원, 130원 이렇게 불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주인은 팔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택 가격도 2020년부터 이렇게 쭉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낮에는 QT, 밤에는 QE로 시장의 혼란을 자극하고 향후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이제 성장하지 않고 이를 만약에 침체된다 이때는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되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위험으로 미국 경제를 빠뜨린 겁니다. 자산 시장에는 거대한 버블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이런 행태로 이제 달러 표시 자산의 수익성이 좋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해졌죠. 엔화를 팔고 엔화야 거의 0%, 그러니까 이제 가져와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산다든가 주식을 삽니다. 이런 일이 이제 있어서 계속 이제 엔화는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미국 금리와 일본 금리 이것이 이제 좁혀질 가능성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좁혀지더라도 많이 좁혀지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더가 이제 더욱더 자극을 받아서 어떤 투기 세력도 일부 있겠죠. 그래서 엔화가 160까지 이제 급락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일을 잠깐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국 국채가 이제 급락을 하자 시중은행에 이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리고 영국 쪽에서도 금융위기 조짐이 있었습니다. 각국은 데이지 체인으로 서로 이렇게 국채를 사주게 되는 거죠. 한국도 이제 여기에 빨려 들어갔을 겁니다. 미국이 국채를 들고 있는 국채 절대로 팔지 마. 이런 식의 이제 압력을 받았죠. 그런데 이 미국이 동맹국의 미 국채 매입을 강요하는 이유는 타국이 정부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매입을 하면은 각국 외환 보유금으로 잡힙니다. 외환 보유금으로 잡히면은 좀 이제 유동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시장 내에 돌고 있는 유동성이 축소가 됩니다. 이 각국의 외환 보유금으로 이제 빨려 들어갑니다. 각국의 외환 보유금은 정부가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 내일 국채가 내릴 것 같아. 오늘 팔아. 내일 다시 사.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 보유금으로 잡히면은 이들이 갑자기 흘러나와서 시장에 이제 금리에 영향을 주는 그런 효과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일본과 한국에 강매를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미국에 돈을 빌려줘라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에 미국이 돈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빌려줘. 만약 이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고 또 이제 연준이 그것을 인수하게 된다면 연준이 돈을 찍어야 됩니다. 인쇄기를 돌려야 되죠. 달러 프린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시장에 이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에 자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에 이렇게 떠넘기는 겁니다. 미국에 돈을 빌려주라 이 뜻입니다. 미국의 동맹국 우호국이 미국 국채 매입을 활발히 해주면은 미국에 이제 돈을 많이 빌려주면은 미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우려 없이 달러를 확보하는 거죠. 그 자금을 가지고 전쟁도 할 수 있고 또 복지해서 표도 살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뿌리면은 사람들이 바이든 만세, 바이든 한 만세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바이든의 표를 던지게 되겠죠. 자, 이런 계획을 바이든은 가지고 있는데 미국 연준은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을 서포트 해왔다는 뜻입니다. 오늘 연준 회의를 마치고 파웰이 이제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런 추측들 이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많이 하락했다가 미국 증시가 갑자기 다우는 500% 반등했다가 이제 오후에는 다시 좀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이 국채 시장도 좀 안정되고 그리고 엔화도 급반등했습니다. 자, 파웰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당장 금리는 올리지 않을 거다. 우리가 다음에 어떤 행보를 한다면은 그것은 금리 인상은 아니다. 금리 인상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있다고 하더라도 연준은 감수하겠다. 자, 어느 정도 유동성을 푸는 작업 이것을 지속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앞에서 이야기해왔던 대외적으로 자, 이 양적 긴축을 한다. 이것은 이제 물 건너갔다는 겁니다. 상황을 봐서 돈을 더 풀 수 있다. 이 뜻이라는 거죠. 연준 파웰 의장은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연준은 감내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우가 급반등했다가 또 다시 좀 하락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리도 조금 내려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되었습니다. 파웰은 금리 결정에 정치적인 요소는 없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상관없이 중앙은행은 독립적으로 금리 결정을 내린다.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루머들, 야, 너 바이든 선거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있습니다.
파다하게 퍼져 있죠. 그런데 연준은 나와서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겁니다. 미국 대선이랑 상관없어. 그렇게 해석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경제학을 이해하는 것은 뭐 아주 어려운 문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죠. 자, 이 파웰은 밸런스쉿, 대차대조표 축소가 원활해지기를 원한다. 물론 이제 미국 정부나 그리고 연준은 당연히 이 BS를 축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QT를 한다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떠듭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이렇게 떠들었는데 이제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국에 이렇게 이제 미국채 매입을 강요를 했는데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타국 정부도 야, 더 이상 못 사주겠다. 그래서 최근 2024년 들어서 미국 국채 옥션에 타국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이 옥션 시장에서 수요가 줄기 때문에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줘야 되죠. 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나 연준은 이제 큰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전쟁도 해야 되지, 그리고 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이 미국 학자금, 학생들 학자금 관련돼서 또 바이든이 뭔가 이제 쏟아낼 예정입니다.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연준이 표면적으로 QT를 한다 이렇게 떠들지만은 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QE야, 양적 완화야. 결국 연준이 인세계를 좀 돌려줘야 되겠어.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연준에 요청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미 국채를 잘 안 사니까 니네들이 좀 사줘야 되겠다. 결국 돈을 찍어내는 거죠. 미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연준이 그것을 인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정부는 자금을 확보합니다. 뭐 이것을 전쟁에 쓰든 어디든 쓰든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웰은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 이렇게 떠듭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무시무시합니다. 경기가 침체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거죠. 만약 지금 상태에서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은 그런데 시중에 돈은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은 자동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웰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야,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없어. 무시해도 좋아. 이런 식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떠드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수상하다는 거죠. 시장이 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는데 자, 이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축소는 하지 않겠다. 상황 봐서 양적 완화도 할 수 있어. 파웰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제 공격을 날린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대로 하락할 것 같다. 뭐 이런 기대감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JP 모건에서는 연준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야, 앞으로는 양적 완화가 올 수도 있겠다. 뭐 이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는 겁니다. 자, 지난 2년 동안 은밀하게 이 스텔시하게 양적 완화를 했다면 앞으로는 뭐 QT라는 걸 이것을 딱 떼내버렸으니까 뭐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일종의 이제 양적 완화가 되는 거죠. 자, 자신 있게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 그래서 이제 파웰의 이런 발언 때문에 이제 증시가 갑자기 금 반등했다가 뭐 오후에는 다시 하락했습니다. 뭐 지금 버블이 많이 낀 상태니까 하락하더라도 뭐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파웰의 이제 놀라운 발언. 그런데 이것에 이제 좀 전주곡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틀 전입니다. 4월 30일. 이 연준은 QE 프로그램, 지난번에 했던 QE 프로그램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밑에 보시면은 비용만 한 5천억 불 정도 들었다. 뭐 이것은 다양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금융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돈을 찍어내고 또 그것을 회수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 이것은 납세자들의 부담이다. 그런데 앞으로 QE가 있다면 이런 비용을 축소해야 된다. 조금 비용이 덜 들게 이렇게 QE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다 이런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뭐 오늘 한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했었죠. 자, 그런데 자, 이것을 좀 더 이제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 QE가 올 것처럼 이렇게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QT가 끝나간다. 이제 올해부터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양적 긴축이 끝나게 되면 뭐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가 이런 기사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결국 금융가는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연준은 이 BS를 축소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뭐 표면적으로 노미널하게는 이렇게 축소가 되었습니다만 뒤에서 스텔시하게 이렇게 이제 돈을 푸는 겁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데이지 체인 덕택에 각국이 상호 간의 국채를 많이 인수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 국채를 인수하게 되면은 외환 보유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에서는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경제가 쭉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수요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미 국채를 사게 되겠죠. 외환 보유금으로 잡힙니다. 이때는 BS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는 인위적으로 밸런스시트를 크게 늘렸습니다. 어느 정도 축소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 오늘 파웰의 이야기는 연준이 어느 정도 축소하려고 물론 뭐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축소한다 하고 뒤에서는 조금 풀었지만 아무래도 이런 것도 줄여서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줄여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손을 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미국 정부가 돈이 다급하다는 겁니다. 뭐 미국 정부가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미국 정부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준에 압력을 넣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후자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엔화가 이제 크게 하락해서 뭐 160대 정도 갔다가 다시 오늘 좀 반등했습니다. 급반등을 했는데 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금리를 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 금리와 미국 금리 이 격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현재 일본은 뭐 인플레이션이 꾸준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 역시 어느 정도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죠. 이 갭이 줄어들게 된다면 엔화 가치도 상승하지 않을까, 달러의 이제 절대 가치 이것도 조금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엔화가 이제 급반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금리 차는 많이 납니다. 이 뭐 거의 0% 금리가 계속 이어져 왔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금값 대비 엔화입니다. 2010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6만 7,854엔입니다. 3.7배 정도 되죠. 이 정도로 엔화 가치가 이제 꾸준히 하락했다는 겁니다. 물론 금값이 오른 것도 있지만은 엔화 가치 하락도 여기에 이제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 2019년, 2020년에 미 국채 포션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 전에 2017년, 2018년에 중국이 집어던질 때는 일본이 다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양이 너무 커지자 일본은 2019, 2020, 2021년대 초반까지는 국채 규모를 좀 줄여왔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들어서서 미국 정부 압력에 의해서 이제 일본은 미국 국채를 계속 샀습니다. 이 많은 국채, 이 중에 한 1,000억 불만 집어던져도 일본 엔화는 급반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유가 빤합니다. 미국 정부가 못 팔게 하는 겁니다. 야, 너까지 팔면은 이 채권 시장에 뭐 큰 요동이 납니다. 그리고 채권 가격이 급락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예 팔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이 데이지 체인이라는 것, 뭐 미국의 우호국들, 한국까지 이제 여기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들을 엮어두고 일종의 뭐 연쇄 시야폭탄을 만든 겁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은 너희들 모두 같이 죽어. 이런 거죠. 만약에 막 미국이 부도난다,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 그런 가능성은 거의 제로 가까운데 만약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일본, 영국, 뭐 한국 그리고 모조리 다 같이 공멸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엮인 상황이죠. 자,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가 급반등하고 그리고 이 호주 달러죠, 급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달러 급반등하고 유로화도 좀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금값도 좀 반등했습니다. 1차트입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뭐 두 번째 단락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나라가 미국 국채를 활발하게 사주면은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우려 없이 달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쓸 수가 있죠. 뭐 전쟁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일본이든 유럽이든 미국 국채를 사서 외환 보유금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은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달러를 뭐 각 기업들이 이렇게 확보를 하고 좀 장기적으로 뭐 묻어두게 되면은 뭐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미국의 자금 수요, 미국 정부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파웰의 발언은 뭐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당장 자산시장 버블이 붕괴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겠다. 그런데 중앙은행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참 창피한 일입니다.
만약에 자산시장에 버블이 있다면 중앙은행장이 그 버블을 축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산 버블을 지탱을 하기 위해서 파웰이 갑자기 이렇게 레토릭을 바꾼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자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로전도 그렇고 전쟁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을 크게 증가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도 있지만은 이 동아시아 특히 중국을 상대로 해서 효율적인 무기를 배치하기 위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든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미국 자산시장의 버블을 이렇게 지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이든이 미국 국내 어떤 돈을 살포해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한다. 대표적인 게 지금 대학생 학자금인데 이것이 다시 이제 화두에 올랐습니다. 학자금 융자 탕감이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선심성 정책 이런 것으로 선거에서 이제 승리를 하려고 한다. 이 정도로 미국 민주당 리버럴 세력들 그리고 미국의 딥스테이트 네오콘 세력들 이들은 전쟁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나 이런 애들은 전쟁을 이끌 지도자감은 아니다. 전쟁을 좋아하진 않죠. 그래서 이들을 밀어내고 바이든을 연임시켜서 이렇게 끌고 간다. 그것을 위해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증시가 지탱하지 않겠냐,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은 좀 안심을 해도 되지 않냐, 집을 들고 있는 사람들 집값 추가 하락, 그럴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공적 부채 규모도 그렇고, 이 거대한 자산 버블들, 과연 미국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비관적인 생각이 오늘 드는데 어쨌든 오늘 있었던 일을 이렇게 좀 모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채널은 유튜브 수익 창출 정지로 광고나 멤버십 없이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만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작은 목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